덴탈 하이제니스트의 제니쌤입니다. 의료관계법규는 20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을 맞히셔야 돼요. 요거는 꽈락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7문제 맞췄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불합격이에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알고 계셔도 8문제 이상은 맞히실 수 있기 때문에 꽈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관계법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포인트로 의료관계법규를 보고 접근을 할 것인가를 먼저 보고, 또 의료관계법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을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관계법규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을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목차를 먼저 보고, 이 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과목은 어떤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서 더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고, 그게 다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디테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게 완벽하게 됐다 그럼 또 거기서 디테일로 들어가서 계속 그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공부를 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의료관계법규에서는 무엇을 공부를 할 거냐면요, 크게 의료법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의료기사를 볼 겁니다. 그 다음은 지역보건법, 그 다음은 구강보건법을 볼 거예요. 이 총 4가지를 볼 거예요. 나중에 의료관계법규를 쫙 한번 훑고 나면 책을 보지 않고 혼자서 빈 종이에다가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의료관계법규에는 첫 번째 의료법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그 다음에는 구강보건법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의료법에서는 총칙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의료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 그 다음에 의료광고, 감독, 보칙, 벌칙 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총칙에서는 의료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의료인은 무엇인지, 의료인의 분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의료기관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법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요거 3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셔야 돼요. 시험에 다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의료법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럼 목적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인에 대해서 나오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나오고, 의료기관에는 병원도 있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이 있구나 하고 먼저 파악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네.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어떻게 개설이 되는지, 또 의료법인은 무엇인지, 의료기관 단체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구나.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의료광고, 그 다음에 감독,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보칙, 벌칙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법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들어가기 전에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 지식이요. 일단 기본적인 단어를 아셔야 합니다. 일단 제일 큰 분류, 대분류인 조가 있고요. 제1조, 제2조 하는 그 조. 그 다음에 제1절, 2절 할 때 절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분류가 될 때는 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1항 동그라미를 써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소분류가 호입니다.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서는 뭐냐면 다만 이하의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21조 제1항의 부분 단서에 따라 라고 적혀 있죠.
이 단서가 뭐냐? 그러면 제 27조 1항을 보면 되겠죠. 자, 27조 1항이 여기 있고요. 단서는 다만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만 이하를 보도록 해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단서는 즉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단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준용. 준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에 대한 내용 중에 내가 처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칩시다.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그 밖의 사항은 의사의 경우를 준용한다. 그러면 의사에 관련된 나에 관련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찾으니까 있어요. 그럴 때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의사에 대한 내용에서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나의 상황과 같다면 그것이 치과 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신분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내용이 있다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주민등록증 신청서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정관. 정관이라는 글자를 보면 법인을 떠올리시면 돼요.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그러니까 쉽게 말해 법인에 대한 규칙을 적은 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말 꼭꼭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 봅시다. 일단 법규에서는 끝에 서술어가 하여야 한다라고 적힌 것도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그 두 개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학교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틀린 거죠. 그리고 반대로 법규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꼭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의료법, 즉 의료인에 대한 법규와 의료기사에 대한 법규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항상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는 의료법, 즉 의료인은 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조산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치과의사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치과 의사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고 또는 치과 위생사가 종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사법은 당연히 우리가 될 치과 위생사와 관련된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조산사나 간호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이다. 그러면 의료법만 보면 안 되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 규칙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보시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 주어를 꼭 확인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누가 주체자인지, 누가 행위자인지 구분을 해서 꼭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자, 일단 특별시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죠. 그리고 도는
총 8도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있죠.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의미하고요.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보통 3단계 행정체계로 법규에서는 분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다니면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계시죠.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그 아래에 그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밑에 반장, 그 밑에 부반장, 그 밑에 이제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는 반장을 거치지 말고 선생님께 보고를 바로 해도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선생님을 거쳐서 또 선생님이 의견을 취합하면 학년 부장 선생님께 의견을 전달하고 그럼 그것을 이제 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의논을 해서 교감 선생님께 보고를 드리고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받고 이런 체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교장 선생님께 다이렉트로 보고를 드리지 않잖아요. 일의 완급에 따라, 완급이라고 하면은 급하고 안 급하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보고해야 할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법규에서도 우리나라 행정체계도 그렇습니다. 보다 이제 하위에 속하는 읍면동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체계인 시군구가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체계인 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합니다. 각자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1년차 때 압구정 로데오에서 살았거든요. 거기가 신사동이었어요. 이 신사동은 다른 동과 모여서 강남구가 되고요. 이 강남구는 다른 구와 모여서 서울특별시가 되죠. 서울특별시. 그래서 시도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안에 강남구 안에 또 동으로 3단계 행정체계로 구분이 되고 또 이제 구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저는 또 옛날에 어디 살았냐면 신월동이라는 곳을 살았습니다. 신월동이 다른 동과 모여서 창원시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어서 안에 구가 있지만 그때는 구가 없이 바로 창원시가 됐어요. 그럼 창원시가 다른 시와 모여서 뭐가 되죠? 경상남도가 돼요. 경남. 그래서 이게 3단계 행정체계라는 거죠. 그럼 창원시는 여기 2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 경남이라는 것은 시도에 해당되는 1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 신월동은 여기 3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광역시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2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재송동은 3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에 해당하는 광역시의 시와 시군구의 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세탁물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누구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있죠. 그렇다면 광역시장에게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시장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죠. 이 광역시장에 해당하는 것은 시군구의 시장이 아니고 첫 번째로 분류되는 시도지사에 해당하는 광역시장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 그랬죠? 구를 갖추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 시장이에요. 김해시, 경주시 이런 것들. 그러면 광역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되나? 광역시 안에 뭐 있어요? 그렇죠. 구가 있죠. 그래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가 없는 그냥 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난 예를 들어 창녕군에 산다, 함안군에 산다 그러면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 정확히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설명을 들으시고 혼자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입을 해서요. 그러면 여기까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료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의료에 관련된 메인 법을 의료법이라고 하고요.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의료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이 두 가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의료법 시행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셔야 한다. 학습 목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을 공부할 때는 학습 목표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거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A, B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B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A가 시험에 안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A가 나올 때도 있고 B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 A, B와 상관없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봐야 해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번 의료법의 목적, 그 다음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 의료인이 누가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종류, 병원 등의 설치 요건, 종합병원 등의 설치 요건, 전문병원,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료법의 목적, 이건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1번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세 번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세 가지니까 아닌 것을 골라라고 하기보다는 맞는 것을 골라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이것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의료인의 종별 임무. 일단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알려면 의료인이 무엇이는지 종별을 알아야 되겠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총 5종이 있습니다. 5종이 있고 이 5종 세트가 바로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은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요.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임무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사는 이런 것들을 하고, 한의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조산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그렇죠. 치과 의사만 봅니다.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 지도를 임무로 하고요. 사명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건, 건강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는 국민의 구강 건강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죠. 1번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는 거다. 2번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3번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인은 총 몇 종이 있다? 5종이 있다. 의치 한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조산사가 있죠. 이거 간호조무사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에 집중한다? 그렇죠. 치과의사에 집중하면 됩니다.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을 지도하는 데 있고 치과의사의 사명은 국민보건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를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 보건, 건강은 무엇에 대한 거죠? 그렇죠. 구강이죠. 구강보건, 구강건강. 그 다음 3조. 의료기관의 종류를 열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의료기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 또는 조산업을 하는 곳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업이라고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료인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조산원이 있고요. 그래서 조산원은 의원급도 아니고 병원급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병원급이 있습니다.
의원급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고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신병원이 없었어요. 여기에 없었는데 병원급의 정신병원을 추가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옛날 책을 보시는 분들은 구종이라고 써있는 책도 있을 건데 구종이라고 써있으면 10종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0종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무엇을 보면 되죠? 네, 치과의원을 보시면 됩니다. 치과의원은 치과 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치과의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치과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종별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치과의원, 치과병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신병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9종에서 10종으로 몇 년 전에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세요. 우리는 요양병원이랑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시에 거의 나올 확률이 적지만 아주 옛날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당연한 대상자가 있고 제외가 되는 질환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은 정신질환. 이거는 왜죠? 정신병원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전염성 질환자는 안 그래도 노인분들이 요양을 하러 오는 곳인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전염성 질환자를 모셔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격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병원에 가야겠죠. 전염성 질환자는. 그 다음 병원 등의 설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병원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이제부터 병원 등이라 하겠다라고 했죠. 이 병원 등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있어야 되고 또는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이 있어야 합니다.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되는 의료기관은 병원과 한방병원에 해당되고 치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춰야 하는 의료기관은 요양병원만이겠죠.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들이 있죠. 이 중에서 병원 등이라고 정한 것들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치과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없어도 됩니다. 이 말이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으로 총 6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병원 등에 해당하는 병원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고요. 요양병원에 병상이 있으면 그건 그냥 병상이라고 하지 않고 요양병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요양병상이라고 표기를 해둔 거지 큰 의미가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똑같이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종합병원의 설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다음 중 몇 병상 이상 몇 병상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진료 과목이 아닌 것은 또는 맞는 것끼리 묶어진 것은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또는 설치를 꼭 하여야 하는 진료 과목은? 이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병원이 되려면 몇 병상 이상이 되어야 되죠? 네, 10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즉 300병상까지는 이런 진료 과목을 갖추어야 하고요.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3병상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런 진료 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갖추어야 하는 이 진료 과목들을 무엇이라고 한다? 필수 진료 과목이라고 한다. 그런데 추가로 더
더 설치하고 싶은 진료 과목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추가로 설치한 과목에 대해서는 굳이 꼭 전속하는 전문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일단 전속 전문의와 비전속 전문의가 뭐냐면, 전속 전문의는 아예 그 의료기관에만 전속으로 계약을 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이고요. 비전속 전문의는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는 파트타임 전문의를 비전속 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2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에서 갖춰져야 하는 진료 과목을 보도록 해볼게요. 내외 산소 중에 몇 과목? 3과목이 있어야 하고 연마 진또병까지 포함했을 때 7개 이상이 되면 돼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왜 병리과라고 적어놨을까요? 이 이유는 진단검사의학과는 원래 병리과 속해 있던 과였어요. 그래서 병리과를 채택을 해서 진단검사의학과가 하는 일까지 같이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단검사의학과 따로 채택하고 병리과도 따로 설치를 해서 이 2개 과목을 다 설치를 해도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둘 다 있거든요. 자, 일단 내외 산소 중에 3개를 채택을 해요. 그렇다면 4과목을 더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요렇게 채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3과목을 맞춰도 돼요. 그러면 하나가 비죠? 그러면 그거는 다른 과목을 채택을 해서 총 7개 이상으로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외산소, 역마진또병, 정치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진또병을 빼면 총 8개죠. 그래서 이 8개랑 플러스 진단검사의학과를 넣어도 되고, 또는 병리과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 둘 다를 다 넣어도 됩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진료 과목이 있으면 그것을 더 넣어서 9개 넘게 진료 과목을 갖춰도 상관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는 적어도 몇 명 이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1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은 일단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즉 300병상까지는 진료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죠? 내외 산소 중에 3개 이상, 그 다음에 역마진또병을 3개 이상, 그리고 총 과목 수가 역마진또병을 포함해서 7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300병상을 넘어가면 내외 산소, 역마, 정치는 꼭 포함해야 하고 진또병 중에 고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된다? 치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300병상을 초과했을 때고, 300병상 이하더라도 치과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했을 때 그 과목에 하나여서는 전속하지 않는 전문의를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상급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구분을 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급 종합병원, 요거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가? 일단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리고 이 상급 종합병원은 몇 개 이상의 진료 과목?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각 진료 과목마다 당연히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하는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지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문성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고, 이 평가는 몇 년마다 해야 하죠? 3년마다 해서 재지정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워낙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굳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필요 없고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병원이랑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네요. 이 전문병원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난이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할 때 몇 년마다 똑같이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고 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죠. 5항이 다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다음 각 호예요.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이것을 의미를 하죠.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호라고 적어놨고 여기서는 2, 3호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뭐냐면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고 2항의 각 요건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취소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정리해서 이미지로 사진을 찍듯이 뇌 속에 입력을 해두면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과 전문병원을 구분을 했고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건은 종합병원 중에서 고르는 거고 전문병원은 병원급에서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을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여야 하고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 과목 또는 특정 질환을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은 상급 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이 있어야 하고 각 과목에 따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공통적인 내용이죠. 이 전속하는 전문의에 대한 내용은 둘 다 공통입니다. 전문병원에 있어서 진료 과목은 각 과목마다 정하는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를 할 건데 누가 평가하죠? 그렇죠.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를 어느 주기로 하죠?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평가 항목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은 과목 수, 전속하는 전문의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또 수련하는 병원은 맞는지 인력시설 장비 등을 체크하고 질병군별 환자 비율을 체크합니다. 전문병원은 환자 비율 또 과목 수, 전속하는 전문의 또 원할 경우에 평가를 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거짓, 부정의 경우이죠. 반드시 지정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1장 총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의료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 강의를 계속 아주 듣기 지겨울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특히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길 가면서도 들고 자면서도 들고 아주 제 목소리가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